예, 오늘부터 사흘간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이 꼼수 증여 의혹 등을 받는 최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비껴갈지 관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계기로 관련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위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전국 현안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주는 청문회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대정부 질문도 끝나고 과연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먼저 7명의 장관 후보자 지난 8일 날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문회 준비를 했고 서면 답변도 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어요. 이 시기에 예전에 우리 지은님 장관 해보셨잖아요. 네. 청문회 하면 네. 오늘 당일이잖아요. 네. 많이 긴장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당일뿐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자료 제출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분석하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사전 청문회를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 당일 이전부터도 계속 긴장의 나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 의원들도 이제 칼날 검증을 이제 예고를 하잖아요. 보면 네. 이 의원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게 자녀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가장 좀 곤혹스럽고 심지어는 자녀들 대학 그 입학 성적,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내라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좀 그 부분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네. 드리기에 여담으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기에 이 관련 의혹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어제 그 최정호 장관께서 후보자께서 국민 눈높이에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긴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좀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게 보면은 어떤 게 우리가 집이 몇 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성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취득을 했거나 탈세를 했거나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잦은 매매를 번복했거나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처리를 놓고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아주 날카롭게 대치 국면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부라든지 민주당이 흠집을 내려고 좀 아마 총력전을 좀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여느 때보다도 좀 격하게 좀 치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그 장관 후보자 국무위원들의 자질과 또는 정책 이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이행하기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지 아주 망신을 주거나 어떤 과도한 신상태를 통해 가지고 폭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 건을 올리겠다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국무위원이면 그래도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정책 집행자 중에 한 분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은 다 저렇게 문제가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았느냐 이런 실망감, 불신이 생길 뿐더러 설령 취임을 하더라도 그 조직을 장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인사청문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똑같이 또 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는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는 많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분이 보유하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딸에게 증여했다는 이런 부동산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핫플레이스, 잠실, 분당, 세종시 이러다 보니까 각기 나름대로는 다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드러내놓은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 눈높이에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과 차익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도 많고 또 올해는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했는가. 특히 그러니까 내정되고 나서 검증 기간 동안에 한 채를 딸에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납득이 안 되네. 차라리 그걸 그대로 두고 청문회 석상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립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물론 이제 여당은 엄호를 할 것이고 야당은 굉장히 날카로운 창을 들이댈 텐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가진 고유한 정부 견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꼭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서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무위원을 검증한다라는 이런 기본 입장으로 예. 청문회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청문 보고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청문회 하고 나서 채택도 안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특히 최정호 후보자하고 잠시 후에 얘기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야당 입장에서는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오늘 이제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재단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이죠. 박순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선서를 하게 되겠죠. 예. 함께 한번 좀 연결해서 들어보실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항 건설 및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정책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건설업과 운수업 등 국토교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년간 관료로 근무하며 국토교통부의 현안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증 과정까지 밝혀졌듯이 조정 지역의 고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역의 현 주거지를 편법 증여하고 박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 국토교통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구상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정호 후보자에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방송에서는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며 MBC와 SBS는 청문회 시작부터 오늘 12시까지 생중계하고 KBS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공직 후보자 최정호.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최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생각으로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은 물론 저희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의원님들의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갈고 닦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입니다.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GTX, 광역버스, 슈퍼 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하여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만들겠습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정유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 운수업 등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상생과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건설과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도록 산업 체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살기 또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도시 재생과 지역 SOC 사업,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갖게 된 확신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두루 거치며 쌓아온 저희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협업과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과 정책을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짧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먼저 이현재 의원님. 네, 경기하는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최종호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검증 자료 서류를 제출한 시기와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한테도 요구했고 청와대도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인사검증 시기만을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시기만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본의원 질의 전에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네, 다음 박덕흠 의원님. 네, 저도 이현재 의원님이 지금 했던 서류를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또 분당 아파트를 자녀와 사회에게 증여 후 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잠시 선언 그리고 모두 발언 내용 좀 잠깐 들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당선돼서 취임 임명을 받고 나서 할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아까 저기 박순자 위원장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의혹도 이야기를 했고요. 충분히 이야기를 진실을 좀 드러내는 이야기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위원장 이야기는. 뭐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뭐 타당한 주문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후보자가 본인도 말을 했듯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뭐 30년 공직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느끼고 뭐 돌아보겠다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개각 발표됐을 때 국토부 공무원 노조에서 그 환영 성명을 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이제 대부분 오면은 뭐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그분이 그 내부에서 신뢰 신망을 좀 얻고 있고 또 품성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좀 검증이 좀 되지 않았냐 좀 그런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예. 그런 넓은 틀에서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면 거의 보통 뭐 하루 종일 청문회가 열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차수 변경 안 해도 되는 뭐까지 12시까지 가는 게 보통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후 밤늦은 시간이 되면 그 2차, 3차, 4차 계속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요. 특히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시간을
조금 써도 될 만한 게 가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검증을 최대한 하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청문회는 또 열흘 후에 있을 재보선을 의식하니까 여야가 훨씬 더 날카롭게 격돌할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질의서를 인사청문 전에 주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답변을 하잖아요, 후보자가. 네, 네.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을 어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네, 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할 건지를 네, 물어본다고 해요. 그건 이제 장관 후보자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국무위원 후보를 검증하는 건데 거기다가 장관이 될 거를 전제하고 자기 지역구의 민원을 이참에 해결한다. 그게 만약에 이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 석상에서 좀 덜 곤혹스럽고 싶은데 뭐 야당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좀 우호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10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적절해 보이는 청문위원회 태도는 아니죠. 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보유 또 아파트 증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정도의 답변을 해낼지 계속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또 있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막말 발언도 있었고 북한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또 최근에 다시 나온 논란 부분 하나가 이런 해명을 한 부분에 있어서 거짓 해명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북한 인권자문위원회 회의 상당수의 불참한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의와 겹쳤던 부분이 있어서 불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제출된 부분을 보니 강의와 겹친 부분이 없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일 것 같은데 이 청문회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장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낙마 1순위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타겟이 지금 김현철 후보자인데요. 아마 가장 치열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가장 문제를 삼는 게 지금 김현철 후보자의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떤 연구자로서 그 당시 연구자 신부이니까 어떤 소신으로 좀 받아들여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요. 예.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실제 그때 사드 배치 반대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금강산 피격 사건을 통과 의뢰한 걸 가지고 자꾸 야당에서 공격하는데 그 통과 의뢰가 북한의 잘못을 용인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60년, 70년 이상 남북이 분단돼 있다가 이제 첫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북한 군인이 현대 아산 직원 음주 차량이 치여서 숨진 사건도 있었고, 금강산에 올라가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충돌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온당하지 못하다 보고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남북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런 취지의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를 제가 장관으로 발탁을 하는 거지.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 강경 제재만 하자는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이고 특히 통일부 장관 업무가 뭐냐고 생각을 해볼 때 통일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지향해야 되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하고는 또 다른 거죠, 스탠스가. 근데 그런 걸 자꾸 혼동해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너무 안이하게 대북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조금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김현철 후보자가 문제가 된다면 아까 그런 거짓 해명이라든지 장관 후보자로서 가벼운 언행, 정제되지 않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당시에는 당대표였습니다마는 또 추미애 대표라든지 이런 정치인들 그냥 몰아가지고 막 공격해댔던 이런 행태들이 나중에 혹시 통일부 장관에 취임이 되더라도 설화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우려가 되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후보로서 아니면 연구자로서 소신 있게 발언한 것은 저는 크게 문제를 삼을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무슨 정파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쏟아냈던 그런 좀 인신 공격성 언사 이게요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는 SNS에 이제 활자로 남기는 그런 거인데도 이런 말을 쏟아낸 거 이거는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품격 소양의 문제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고요. 이 품격의 문제나 소양의 문제가 조심하고 절제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 내에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관해서는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분의 소신이고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균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는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 국민들도 특히 보수 진영이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이 김현철 후보자가 나중에 장관이 돼서 펼칠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고 특히 이분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하셨다 그러는데 그리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빨리 열고 재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이러다 보면 미국의 경우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조차도 그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한미 공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 진영뿐이 아니고 이 중도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고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 김현철 후보자는 한국당에서 낙마 영순위로 꼽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강행을 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국회 차원에서 시끄러울 것이고 한미 공조에도 좀 우려가 되고요.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실 국민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됐죠.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또 워낙 많은 흠결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오히려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용인하는 어떤 그런 문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대 인사 원칙 이것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는 이것도 뭐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고요. 만약 김현철 후보자라도 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SNS랄지 다른 어떤 지면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국민들이 다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 눈높이가 시대 변화에 맞추는 게 실은 맞는 거죠. 공직자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관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되는 다만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 좀 개선을 좀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도덕성의 문제는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걸러가지고 그걸 통과하는 부분들만 대통령이 인사 추천을 하도록 해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개인 신상은 거론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정말로 그 업무를 수행할 자질을 갖췄는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 60명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350일 1년을 한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 근데 저희는 한 달 정도를 하는 건데 뭐 백악관의 인사국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FBI에서 뭐 그 신원조회도 하고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고 뭐 한 5개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촘촘하게 뭐 필터링 하듯이 걸러가지고 그래서 인사청문 하게 되면 비준 동의율이 99%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7명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국무위원이라든지 우리 사회 집단 지도층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뭐 조윤선 장관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그 박영선 후보자도 또 거론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뭐 많이 벌었는데 소비를 막 함부로 한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 소비 행태까지 알아야 됩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좀 난센스라 보는데 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 시간도 짧은데 1인당 주어진 시간이 한 7분 정도 된다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좀 밀도 있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막 망신 주려고 막 이런 인사청문은 좀 이제는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그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한국당 여당일 때 이 제도 개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여당이 되니까 같은 얘기를 들고 나온다는 점을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정부가 7대 인사원칙 얘기는 했지만 다 단서 조항이 또 달려 있다 보니 이게 이현령 비현령식 그러다 보니까 인사원칙 있으나 마나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야당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항상 논란이 되는데 하나는 인재풀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려막기나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실 검증 논란이 그 개각 때마다 있는데 저는 그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 이낙연 총리가 하신 말씀, 그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안 했냐고 하니까 당연히 했고 이런 거 다 알았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나았다 후보자들. 그걸 보면서 아 정부가 딜레마가 있구나. 이 인사 검증하고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이걸 안 걸렀다고 하면 부실 검증이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민정 책임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재가 그거밖에 안 됐느냐. 더 나은 사람을 왜 못 찾느냐. 결국 인재풀이 협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게 그 우리 대통령께서라든지 청와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여야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전문성 위주로 좀 폭넓게 좀 인재풀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요. 너무 인재풀을 쫓겨놓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이 자꾸 거론되는데 좀 넓게 봐야 된다. 그 중국 역사상 가장 흥했던 때가 정관의7라고 불리는 그 당태종 때거든요. 우리 조선 500년에서는 세종조고. 근데 당태종이나 세종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즉위할 때 반대하고 특히 목숨까지 위협했던 위징이라는 신하하고 황희정승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과감하게 재상으로 측근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흥했듯이 현 정부도 이제는 좀 인재풀을 너무 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보훈 인사를 언제까지 할 건지 저는 좀 환경부 블랙리스트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 좀 불거졌다 보기 때문에 좀 넓게 보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